안녕하세요. 영화나의 책라디오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영화나입니다. 9월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요새 하늘색이 확연히 달라지고 아침에 부는 바람이 제법 선선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일주일 사이에 또 더 가을색이 짙어진 느낌입니다. 이제는 에어컨이 아닌 선풍기만 틀어도 제법 시원하고요. 또 저도 모르게 새벽에는 약간 쌀쌀한 느낌이 들어서 이불을 끌어당겨 덮게 되더라고요. 무더위가 한창 이어질 때는 정말 너무 덥다, 언제쯤 시원해지나 싶었는데 막상 날씨도 이렇게 가을을 점점 향해 가고 또 달력 한 장 더 넘기면서 남은 달력이 얼마 안 되는 걸 보니까 '이렇게 여름이 빨리 끝나나?' 하는 좀 아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합니다. 그래도 저는 가을이라는 계절을 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아쉬운 마음보다는 설레는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오늘은 28번째 책을 소개해 드리는 날인데요. 오늘의 책은 '나는 왜 사랑할수록 불안해질까?'입니다. 지난 4 월에 발간됐을 때 출판사에서 보내주셨는데요. 사실 받자마자 읽지는 않고 책장에 보관해 왔던 책이에요. 이 책 제목이나 홍보 문구를 보면 연애 심리책처럼 보여서 사실 결혼을 한 저에게는 그리 와닿지 않을 내용 같거든요. 그런데 책장을 쭉 둘러보다가 오랜만에 발견해서 읽었는데 와, 이 책은 단순한 연애 심리, 연애 상담책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도 소개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저자는 커플 및 가족 상담과 중독 치료를 다루는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한 온라인 코칭과 강의도 하고 있는 심리 치료사입니다. 실제로 작가 자신이 불안 애착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연애에서 이 애착 패턴이 되풀이되고 있음을 깨닫고 치유하는 과정을 겪은 뒤 지금은 소울메이트를 만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결혼하기 전에 정말 아주 오래전 이야기지만 연애를 했을 때를 떠올려 보면 좋았던 순간보다는 힘들고 불안했던 연애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인연이 맞나 끊임없이 의심하고 이 사람이 아닌데도 먼저 끊어내지 못하고 붙잡고 있을 때도 많았고 또 온 신경이 연애에만 가 있어서 다른 일에 집중을 못할 때도 있었고요. 또 누군가가 옆에 없으면 그게 결핍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나는 왜 이렇게 연애가 힘들까? 내가 사람 보는 눈이 너무 없나?'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결국 지금은 저도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지만 만약 이 책의 내용처럼 왜 나는 누군가와 관계를 형성할 때 힘들고 어려울까에 대해서 좀 더 일찍 궁극적으로 고민해 보고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더 진지하게 고찰했더라면 좀 더 일찍 현명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가 타인과 관계를 맺는 데 관련된 신경회로가 어린 시절 양육자와 애착을 형성할 때 만들어지는데 설사 이 애착에 결핍이 있다 하더라도 성인이 되고 난 다음 스스로 채워 넣는 연습을 통해 충분히 결핍이 회복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애착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의 애착 패턴과 연결된 핵심 상처를 찾아야만 하는 이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고요. 2부와 3부에서는 본격적으로 나의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나의 감정을 직접 돌보면서 내 자신을 온전히 채우는 방법이 단계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 애착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왜 나는 자꾸 연애만 하면 힘이 드는지,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게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인간이 유아기의 관계를 맺는 방식에 관한 과학적 접근법인 애착이론은 1950년대에 심리학자 존 볼비가 처음 개척했습니다. 볼비의 설명에 따르면 인간은 누구나 아기일 때 기본 욕구를 채우기 위해 보호자에게 의존하며 보호자가 아이의 욕구에 관심을 보이는 방식에 따라 애착 유형이 생겨납니다. 이 유형은 어린 시절은 물론 성인기까지 우리가 타인과 소통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죠. 볼비와 그의 동료 메리 에인스워스는 애착 유형을 불안, 회피, 안정의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관계 패턴을 이해하는 것은 커플 상담사로서 내가 하는 일의 토대를 이룹니다. 첫 결혼이 고통스러운 이혼으로 끝난 이후 나 자신의 연애 성향을 파악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었고요. 감정적으로 바닥을 치고 나서야 나는 달라져야 할 때가 왔음을 알았죠. 불행의 핵심에 불안형 애착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평생 나와는 인연이 없었던 내면의 안정감을 다질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던 겁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대로 부모가 일관성 없이 들쑥날쑥 관심을 보이는 것을 경험한 불안형은 늘 버려질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연애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경향이 있죠. 연결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런 욕구는 종종 사랑하는 사람을 감정적으로 숨막히게 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상대가 자신에게 쏟는 관심의 수준에 끊임없이 집착하지 않고는 못 배기기 때문이죠. 상대가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 자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감정이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임을 증명해줄 관계를 찾아 하염없이 헤매지만 두려움과 불안 탓에 계속 확인받으려고 욕심을 부리다 결국 스스로 가장 두려워하던 대로 버려지는 결말을 맞고 말죠. 한편으로 회피형에 속하는 이들은 관계가 가까워지려는 낌새만 보여도 냅다 탈출 버튼을 누르고 싶은 강렬한 충동을 느낍니다. 이 경우에도 나는 내게 필요한 사랑을 받지 못할 거야 라는 핵심 신념은 똑같지만 이 믿음의 원인은 아이의 감정적 욕구를 채워주지 않는 태도를 일관성 있게 유지한 부모입니다. 자연스럽게 이들은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독립성과 자급자족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죠. 어차피 자신의 감정적 욕구를 채워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반면 안정형은 친밀한 관계를 더 편안히 받아들이고 자신의 감정적 욕구가 채워지리라 믿습니다. 어린 시절 이들의 부모는 일관성 있게 애정과 보살핌을 제공했고 그럼으로써 너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는 뜻을 전했죠. 덕분에 이들은 건강한 상호 의존 관계를 기대하고 원하는 성인으로 성장합니다. 나다움을 잊지 않은 채 상대에게 사랑과 지지를 표현할 줄 알기에 관계가 끝나버릴까 두려워하지 않고도 긴밀히 연결된 상태와 좀 더 자신에게 집중하는 상태를 쉽게 넘나들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한 가지 이상의 애착 유형을 경험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쩌면 어머니는 불안하고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이고 아버지는 신문 뒤에 숨어 침묵을 지켰을지도 모르죠. 우리 내면에는 이런 두 가지 패턴이 다 들어있고 지금 누구와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그중 하나가 겉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친구나 연인이 자신에게 매달린다는 느낌이 들면 아버지가 보였던 회피가 발동해서 거리를 두게 되죠. 반대로 멀어지려는 성향이 있는 사람과 사귀고 있다면 어머니가 보였던 불안이 갑자기 튀어나올지도 모릅니다. 이 책을 읽으며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다 보면 여러 상황에서 자신이 보이는 성향과 패턴, 욕구를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당신이 어떤 낭만적 파트너를 원하는지도 더 자세히 알게 되죠. 안정적 보살핌을 받고 자란 이들도 왜 자신이 여전히 때때로 불안한 감정을 느끼는지 의아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거리를 두려는 성향이 강한 상대를 만나면 누구나 불안을 느낄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 불안은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신경 쓰라고 알려주는 맞춤형 조기 경보 같은 것이니까요. 이 점을 알고 자기 감정을 살피면 애착이란 늘 두 사람이 함께하는 경험임을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애착 유형 가운데 어느 하나가 다른 것보다 더 낫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관계를 맺는 방식은 우리 자신을 자기답게 하는 요소 중 하나죠. 불안이든 회피든 안정이든 우리가 타인과 연결되는 방식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족 등 주변 환경에 맞춰 최선을 다해 적응한 결과니까요. 진짜 필요한 것은 무언가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살피면서 자신의 애착 유형 특유의 욕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데 있습니다. 그래야 자기 모습 그대로 행복해지는 관계를 맺는 데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책에서는 불안형 애착을 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제목을 보고 마음이 끌려 이 책을 집어들었을 당신이 가장 깊이 공감할 게 틀림없는 바로 그 유형이죠. 당신은 아마도 몇 번이고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며 왜 나는 자꾸 혼자 있기를 좋아하거나 자기밖에 몰라서 내 감정적 욕구를 채워주기는커녕 나를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 같은 사람만 만날까 한탄했겠죠. 당신이 보기에 연애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 때로는 그 이상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하죠. 관계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야말로 가치 있다고요. 설득력 있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이건 사실 사랑에 빠져 자신을 잃어버리는 지름길입니다. 낭만적으로 들릴지는 몰라도 성인의 친밀한 관계가 해야 할 진짜 역할인 자기 발견과 수용으로 가는 탄탄대로와는 정반대로 향하는 길이죠. 어쩌면 당신은 이 장을 읽으며 속으로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네요. 아, 좋은 얘기인데 내 문제는 계속 잘못된 짝을 고른다는 데 있다고요. 지저분한 이별과 짧고 끔찍한 연애를 반복하며 크게 된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고방식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상대를 고르지 못한 탓에 연애가 실패했다고 여기는 건 불공평합니다. 그건 그냥 당신이 사람 볼 줄 모른다는 의미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연애를 하게 되는 이유는 당신이 어떤 식으로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기대하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대는 어린 시절 깊이 새겨진 애착 유형과 연결되어 있죠. 내담자 중에 33세 독신이고 동성애자이며 꼼꼼함이 중요한 회계 분야에서 일하는 니나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니나는 보수적이고 모험을 꺼리는 경향이 있는 사람이었죠. 나를 찾아와 도움을 청하며 자기가 자꾸 나쁜 여자, 즉 바람을 피우거나 니나가 상대방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연락을 끊고 아무 설명도 없이 훌쩍 떠나버리는 등 감정적 학대를 일삼는 사람들에게 끌린다고 했습니다. 한동안 쌓인 감정을 풀어내고 탐색한 뒤 니나는 자신이 반항기 있고 태평한 사람에게 매력을 느낀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내심 자신에게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내면을 다지는 작업을 하고 나서 니나는 아이에게 즐거움이나 모험심을 허용하지 않았던 부모 탓에 자기 안에 자유로운 영혼이 짓눌려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잃었던 장점을 서서히 되찾는 과정에서 니나는 자신이 조금이라도 외향적으로 변하면 사랑받지 못할까봐 불안해했죠. 그렇지만 결국 이런 두려움을 헤쳐나가면서 조금씩 위험을 감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모던 댄스 수업을 듣기 시작했고 단추를 끝까지 채운 옥스퍼드 셔츠 대신 세련된 보헤미안 스타일 원피스를 입으며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옷차림도 완전히 바꿨습니다. 조그만 초승달 모양 문신까지 새겼고요. 상담 중에도 조금씩 목소리를 높여가다가 처음으로 건강한 분노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 덕분에 니나는 세상에 어떤 식으로 보여야만 한다는 자신의 신념 체계에 도전할 수 있게 됐죠. 오래 지나지 않아 니나는 더 다정하고 안정된 사람들과 어울리게 됐고 정말 오랜만에 장기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니나처럼 고통스럽게 끝나는 연애를 반복해서 겪었다면 그건 당신이 또 잘못된 사람을 골랐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연애에서 두 사람은 자기 잠재의식의 영향으로 상대를 고르고 그 선택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역동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지만 어쨌거나 이런 선택이 알려주는 것은 그저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는 사실뿐입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이 필요한지, 어디를 치유해야 하는지 더 알아봐야 한다는 뜻이죠. 연애를 좋다와 나쁘다, 딱 맞는 사람과 잘못된 사람으로만 바라보면 그 관계에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대로 볼 수 없게 됩니다. 전 남편과의 관계에서 나는 내가 이 불행한 결혼의 희생자라고 모든 일이 나한테만 일어나고 내가 상황을 전혀 통제하지 못한다고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에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사귀며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려 하는 대신 몇 년 동안 내 안을 들여다보는 길을 택했습니다. 외롭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래도 나를 새롭게 알아가는 동안 옆에서 도와주는 몇몇 친구와 인간관계를 재발견하게 됐습니다. 당신에게도 왜 자신이 불안을 부채질하고 문제가 생길 기미만 보여도 혼란에 빠져들게 하는 그런 사람에게 애착을 느끼는지 더 깊이 들여다볼 기회가 있습니다. 오히려 건강하지 못한 연애는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교훈을 건네주기도 하죠. 그렇게 생각하면 연인과의 다툼이나 가슴 아픈 이별은 치유를 위해 일시정지라고 적힌 표지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살펴보고 배울 마음만 있다면 모든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가족, 친구, 스승, 동료, 심지어 소셜미디어에서 댓글을 주고받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마주치는 모든 인연이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준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채우는 방법을 배우려고 꼭 연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치유의 여정은 어떤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가 끝나고 다음 관계를 시작하기 전 그 사이에 시작하는 편이 더 쉬울 때도 있거든요. 내면 작업은 스스로 해내야 하고 의욕 또한 안에서 우러나야 하기 때문이죠. 뒤집어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이 여정을 함께 하자고 강요할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파트너에게 권해볼 수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말해서는 곤란합니다. 있잖아, 내가 자기 자신을 치유하는 법을 배우는 중인데 자기도 배우는 게 좋겠어. 당신도 나만큼 문제가 많잖아. 자기 문제점을 고치지 않으면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거야. 관계 전문가가 아니라도 이 대화가 어떻게 흘러갈지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죠. 결국 당신을 책임질 사람도, 당신이 책임질 수 있는 사람도 당신 자신뿐입니다. 일단 마음을 다잡고 내면을 가다듬고 나면 현재와 미래의 인간관계가 얼마나 나아지는지 틀림없이 놀라게 될 겁니다. 자기 상처를 치유하기만 하면 연애가 늘 꿈꿔왔던 완벽한 영화 속 로맨스로 순식간에 변한다니 간단한 해결책처럼 들리나요? 하지만 현실 감각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흠잡을 데 없는 관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감정적으로 안정된다고 해도 가끔은 파트너와 충돌할 일이 생기기 마련이죠. 성공적 관계란 아무 문제도 없는 관계가 아닙니다. 관계의 건강함은 갈등이 생겼을 때 두 사람이 그 갈등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어린 시절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되는 인간관계, 즉 부모와의 관계에서 애착의 중요성, 그리고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스스로 파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해 주는 부분이었습니다. 관계가 늘 괴롭고 고통스럽게 끝난다면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더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한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성공적인 관계란 아무 문제도 없는 관계가 아니라 관계의 건강함은 갈등이 생겼을 때 두 사람이 그 갈등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달려 있다라는 말이 정말 정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2 부와 3 부에서는 본격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다양한 방법들이 소개됩니다. 특히 2 부에서는 이 연습이라는 제목으로 방법들이 등장하는데요. 단계별로 나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법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시됩니다. 제가 쭉 읽어 보니까 이 요가에서의 명상법, 호흡법과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저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요가를 하는데 요가에서도 이 호흡에 집중하면서 내 몸의 구석구석을 살피는 바디 스캔을 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실제로 이 작업이 내 마음을 읽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요가에 관심이 없었던 분들이라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직접 읽고 따라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감정을 정리하는데 심호흡이 좋다는 이야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내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를 채울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들 이어서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필요했으나 얻을 수 없었던 것을 채움으로써 자기 감정을 인정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법을 배우면 연인 관계에서 어려운 일이 생겨도 스스로 내면에서 힘을 얻을 만큼 강해집니다. 이 사실을 실제 예를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죠. 때때로 믿을 만한 사람에게 속내를 털어놓으면 타인에게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이 받아들여진다는, 당신에게 꼭 필요한 경험을 내면화해서 내적 자원을 더욱 풍부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내담자 스테이시는 보호소에서 데려와 15년을 함께 살았던 반려견 지지를 잃은 슬픔을 극복하고 싶다며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함께 상실감 문제를 다루다 보니 스테이시가 자기 연인 올리비아에게 지지를 잃은 슬픔을 표현하려 들 때마다 둘 사이에 숨어있던 문제가 겉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테이시는 올리비아에게 별로 큰 불만은 없으며 대체로 서로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는 탄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지가 세상을 떠난 뒤 둘은 높다란 과속 방지 턱에 발이 걸리고 말았죠. 문제는 스테이시가 상실감을 소화하는데 올리비아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을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스테이시가 자기 고통을 드러낼 때마다 올리비아는 재빨리 그 감정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말을 꺼냈죠.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요. 슬퍼하지 마. 그래도 15년 동안 행복했잖아. 심지어 스테이시가 슬퍼하는 기색만 보여도 아예 그녀를 피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스테이시 안에서 자신이 극심한 고통을 겪는데도 이해나 위로를 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깨어났죠. 스테이시는 올리비아가 자신의 상태에 신경 쓰지 않으며 그래서 자신이 방치당하는 느낌이라고 내게 털어놓았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며 나는 스테이시가 고통을 충분히 느낄 공간을 마련해 주는데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내면 양육자 공동체가 하는 식으로 다음과 같이 감정을 인정하는 말을 건넸죠. 당연히 힘들죠. 지지를 잃은 건 가장 친한 친구를 잃은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가끔 슬퍼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정말 슬픈 일이고요. 내가 보기에 스테이시는 고통을 느낄 안전지대가 없었고
어린 시절 타인에게 감정을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기에 내부에서 스스로 감정을 소화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올리비아는 스테이시에게 상처를 주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기분이 나아지게 해주려던 것이었죠. 하지만 감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올리비아의 말에 무시당했다고 느낀 스테이시는 점점 상대에게 짜증과 화를 내게 되었습니다. 결국 올리비아가 감정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를 스테이시가 알게 되면서 둘은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올리비아는 스테이시를 향한 사랑과는 전혀 관계없는 자신만의 이유로 스테이시의 고통을 불편하게 여기고 있었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은 스테이시가 다정했던 할머니의 모습으로 나타난 내면 양육자와 소통하고 도움을 받아 고통을 끌어안는 방법을 배웠을 때였습니다. 스테이시는 큰일은 물론 아주 사소한 일로 슬퍼질 때도 할머니 무릎에 앉아 위로받았던 경험을 온몸으로 기억하고 있었답니다. 그럴 때면 자기 슬픔이 이해받고 있음을 확신하면서 안심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었죠. 결과적으로 지지의 죽음은 스테이시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상실감과 외로움을 느끼고도 그런 감정을 소화하기 위한 도움을 받지 못했던 여러 순간을 떠올리며 마음 놓고 슬퍼할 수 있게 해준 소중한 촉매가 되었습니다. 방치당한 외로움은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되기 쉽습니다. 그때그때 해소하지 못하면 고통은 계속 쌓이고 마침내 사건 하나가 균형을 무너뜨리면 묵은 감정이 와르르 쏟아져 내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침 자기 감정을 책임져 줄 인물로 점찍은 사람에게 마구 화풀이를 하고 말죠. 이는 연애할 때 종종 나타나는 내면아이 협정의 일부일 뿐입니다. 스테이시의 이야기는 모든 종류의 감정을 온전히 느끼고 받아들일 때 우리 몸과 인간관계에서 균형이 회복된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이런 치유는 먼저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뒤 그 감정을 처음 겪었을 때 꼭 필요했으나 주변 사람들에게 얻을 수 없었던 것을 채워야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불안에 빠진 엄마는 이미 자기 일로 혼란스러운 상태여서 슬퍼하는 아이에게 귀 기울이고 위로를 건네기 어렵습니다. 누가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아이에게는 괴로울 때 방치당한 경험이 상처로 남게 되죠. 치유되려면 이 고통을 다시 표현하고 이번에는 다정하게 받아들여지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내면의 자원이 넉넉히 갖춰져 있다면 이 작업은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당신을 도와줄 사람들을 내면화하지 못했다면 당신 말에 귀 기울이고 받아들여줄 믿음직한 사람에게 고통을 표현해야겠죠.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의 따스한 존재가 앞날을 위한 내적 자원으로 저장됩니다. 우리 심장에 저장된 고통은 제대로 느껴야만 해방되죠. 그러지 못한 고통은 고이고 굳어서 독처럼 우리를 좀먹고 사랑을 주고받는 능력에 걸림돌이 됩니다. 방치당한 고통을 해방하고 이 감정을 현실에서 진실하게 인정받는 것은 자기 체험의 핵심 과정이므로 이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내부 경계선이 분명해지면 어떤 식으로 외부 경계선을 그어야 할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내부 경계가 뚜렷하지 않으면 내면 아이는 스스로 그게 좋은 생각이라고 여기면서도 경계선을 지키며 행동하는데 애를 먹을 때가 많습니다. 내면 아이에게는 그게 너무 위협적이기 때문이죠. 우리 사회가 금기시하며 특히 여성에게는 좀처럼 허락되지 않는 경계선인 분노부터 살펴보기로 하죠. 모든 감정은 자신 또는 타인에게 전할 중요한 내용을 담은 메시지라는 점을 떠올려 봅시다. 그렇다면 분노에 담긴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분노는 고통을 전하는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인 동시에 경계가 침범된 곳 또는 경계선을 그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분노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 뒤에서 상처받거나 두려운 감정이 발견될 때가 많습니다. 이렇듯 분노는 채워지지 않은 욕구와 두려움, 고통을 알아차리도록 도와주는 수많은 감정으로 이어지는 신호입니다. 목덜미에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하는 지점의 척추에는 우리가 거듭 소통하려 하는데도 아무도 곁에 있어 주지 않을 때 깨어나는 신경회로가 있습니다. 요람에 혼자 남겨져 스트레스를 받은 아기는 울먹이다가 크게 소리를 내어 울기 시작하고 이내 화르르 떨면서 얼굴이 빨개지도록 화를 냅니다. 이건 다음과 같은 뜻을 전하는 건강한 반응이죠. 와주지 않아서 힘들어요. 왜 오지 않나요? 왜 와주지 않아요? 어른이 된 뒤 우리가 이렇게 울부짖으면 그저 분노만을 감지한 파트너의 신경계는 이를 위험 신호로 해석하고 투쟁 도피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했듯 이런 식으로 소통을 간절히 바라는 욕구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당신은 나와 함께야? 라는 근본적 질문을 반복해서 던집니다. 거듭거듭 아니라는 대답만 돌아온다고 느끼면 한계에 도달하죠. 이런 반응이 타당함을 이해하면 분노가 폭발할 때마다 그 뒤에는 고통스럽고 두려운 경험이 깔려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기는 훌쩍임으로 슬픔을, 큰 울음소리로 두려움을, 분노로 엄청난 좌절감을 표현하죠. 어른인 우리는 아마 좀 더 세련된 언어로 자기 욕구를 표현하겠지만 타인이 우리를 제대로 보고 욕구를 알아차려주고 곁에 있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른이 된 뒤에 인간관계에서 분노를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은 먼저 올라오는 감정을 알아차리고 내면을 살펴 어떤 고통이나 두려움이 분노를 불러일으키는지 알아보고 그 다음 상대에게 차분하게 그 분노와 고통 또는 두려움의 원인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파트너가 우리 감정에 책임을 느끼게 하지 않고도 감정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죠. 요람에 놓은 아기였던 우리는 그 뒤로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불안형 애착을 형성했다는 사실은 상당히 많은 고통과 두려움을 경험했음을 의미하죠. 그래서 상대방의 아주 작은 행동이 우리에겐 엄청난 분노 폭발의 도화선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보다 복잡할 때가 많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 불안형은 갈등을 두려워하므로 사랑받으려면 늘 파트너를 만족시켜야 하며 성가시게 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아주 작은 균열의 신호라도 특히 자신이 초래한 일이라면 더욱 그것이 곧 관계의 끝을 의미한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감정은 무시한다고 사라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비판이라는 형태로 칼끝을 자신에게 돌립니다. 그렇게 깊이 쑤셔넣어진 감정은 다음번에 활성화될 때까지 딱지 아래에서 곱는 상처처럼 점점 악화됩니다. 이 지경에 이르면 꾹꾹 눌러 담았던 분노는 폭력적, 공격적, 폭발적으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무엇 때문에 속상한지 차분히 털어놓는 어른의 대화 대신 감정이 왈칵 쏟아지고 말죠. 어쩌면 때를 쓰면서 당신 탓에 내 기분이 이렇게 됐다고 비난하는 이야기를 지어낼지도 모릅니다. 경계선을 긋는 대신 불바다를 만드는 셈이죠. 하지만 이건 누구 잘못도 아닙니다. 우리는 왜 자신이 화가 났는지 곰곰이 되짚어보는 데 필요한 신경회로를 발달시키지 못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감정이 커지면 폭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 걷는 치유의 길은 여기에 좋은 약이므로 이제 분노는 친밀한 관계에서도 우리의 악운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대체로 분노라는 감정을 겁냈습니다. 분노를 드러내면 위험한 일이 생겼기 때문이죠. 화를 내면 호통과 함께 못됐다는 말을, 착하게 굴지 않으면 혼쭐이 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심지어 부모님은 우리를 방에 가두고 가버리기도 했죠. 상황이 이럴 때 과연 분노를 표현해도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을까요?
분노를 표현하면 상대도 그런 식으로 반응할 거라고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분노를 똑바로 마주하고 원인을 살핀다면 이 감정을 인생에 꼭 필요한 활력이자 인간관계를 탐색해 나갈 때 귀중한 역할을 하는 아군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화가 났을 때 목소리를 내며 상대를 존중하면서도 반대 의견을 내고 거절할 줄 아는 내적 균형을 발달시키는 것은 분노를 적절하게 표현함으로써 외부 경계선을 긋는 일입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시행착오를 겪는 기간이 필요하죠. 시도해보고 실수를 저질러도 된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자신을 지키는 강력한 방어책인 분노를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입에 발린 말 대신 다소 까칠한 진실을 택하면서 적절한 경계선이 생겨날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을 돌보는 동시에 연애에서도 대등한 파트너가 되는 길이죠. 자신을 열심히 채우고 나면 우리는 사랑이라는 개념, 한때 사랑이라고 느꼈거나 사랑처럼 보였던 것을 쫓기를 그만두고 자신을 지지해주는 모든 관계를 통해 바로 지금 사랑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이 과정은 자기 몸 안에서 단단히 중심을 잡고 심장 지능의 목소리를 따르면서 시작되죠. 자기 채움이 진행될수록 사랑을 얻으려고 싸우거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자신이 원래부터 가치 있음을 느끼고 그 사실을 확인해 줄 사람들을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자연히 내면 양육자 공동체의 존재감도 강해져 자기 안에서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운명의 상대를 찾겠다는 욕구도, 삶의 어떤 시기에는 어느 지점에 도달해야 한다는 생각도 사라집니다. 내면 아이의 옛 감정이 표면으로 떠올라도 이제는 귀 기울여주고 안심시켜주는 데 필요한 내적, 외적 자원이 두루 갖춰져 있죠. 이렇게 지속적 치유는 숨쉬기나 양치질처럼 자연스럽게 우리 삶의 일부로 자리 잡습니다. 시간표에 맞춰 연애하고 결혼해야 한다는 압박을 주는 것은 우리 안의 불안 애착 체계뿐만이 아닙니다. 사회 역시 우리 인생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야 한다고 설교하죠. 우리는 대학에 가고 직장에 다니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져야 합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이 목록 속의 항목들을 원하지 않으면 어딘가 잘못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그 결과 이상적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실패한 것이고 이혼을 하면 제대로 해내지 못한 것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많죠. 특정 나이까지 계속 미혼이면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지 의심합니다. 이 이상화된 일정표는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철학에 정해진 틀 따위는 없습니다. 우리 삶이 나아가야만 하는 정해진 길도 없죠. 사람마다 다른 각자의 길을 공감과 이해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자연스러운 소망과 욕구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사회가 강요하는 고정관념과 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문화가 훨씬 다양한 인생 경로를 포용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옛 관습은 쉽게 사라지지 않죠. 가족의 기준과 사회적 이상의 압박을 느껴 상담실을 찾아오는 사람들 또한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결혼식은 아름다운 축하 자리지만 두 사람의 됨됨이나 관계의 본질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의 서로 다른 관계에서 나아가고 성장하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은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낭만적 파트너의 유무와도 관계없이 계속 펼쳐집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비혼이어도 얼마든지 다양하고 애정 넘치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혼자든 이혼했든 불행한 연애를 하고 있든 파트너와 상호 의존을 위해 노력하는 중이든 상관없이 당신은 성장하고 치유되기 위해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음을 기억하세요.
좋은 감정, 나쁜 감정이란 없는 것이고, 감정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주는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이니 그 자체를 인정해야 한다. 분노는 참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잘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생각해 보면 나도 내 마음이 어떤지 잘 모를 때도 많고요. 또 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는 더더욱 모를 때도 많죠. 감정을 잘 표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결국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걸 잘 말해주는 부분이었습니다. 영화나 책라디오 28번째 책, 나는 왜 사랑할수록 불안해질까 였습니다. 책 제목만 보고 그냥 연애 지침서이겠거니 해서 읽기를 미뤘던 걸 잠시 후회했습니다. 또 표지 홍보 문구에도 보면 이 연애라는 단어가 언급이 되기 때문에 책을 읽기 전까지는 아마 저처럼 생각하실 분들이 분명히 많을 텐데요. 다 읽고 나니까 연애 지침서라고 단순하게 정의하기에는 정말 아까운 책입니다. 흔히 보이는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한 스킬이나 관계를 유지하기 혹은 잘 끝내기 이런 방법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요. 이 책에서는 결국 내 자신, 내 마음을 잘 알고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하고,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를 마주하고 스스로 치유를 해 나가면서 회복 탄력성과 지혜를 길러야만 내게 맞는 좋은 사람을 만나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다고 이 책은 말하고 있죠. 연애가 힘든 분들이 읽으면 당연히 도움이 될 만한 책인데요. 부모와의 관계, 또 그 안에서 형성된 감정이나 성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자주 언급이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결혼을 해서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에게도 참고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인간관계에 대한 좀 더 폭넓은 분야를 다룬 심리학 책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몸은 어른으로 성장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죠. 물론 저 역시 어느 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어른이 되고 나이를 먹을수록 책도 많이 읽고 공부하면서 깊이 생각할 기회를 스스로에게 더 많이 줘야겠다는 생각을 이 책을 보면서 다시금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 때까지 모두들 안온한 나날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원하였습니다.